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그리고 이용주, 엄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표창장 파티를 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에 공을 세운 의원님들에게 표창장을 주고요. 50만 원 상품권을 주셨어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검찰이 우리의 고발장이 하도 탄탄해서 자신들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후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구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언론의 여론몰이 이런 것들이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화두를 역설적으로 크게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칼을 휘두르고 언론은 나팔을 불고 지금까지 자행되었던 관행이었습니다. 저는 언론 개혁의 문제성이 더 크게 아프게 느껴졌어요. 네네. 우리 언론도 되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트레이트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 준비하셨죠? 네, 내년이면 창간 100주년을 맞이하는 자칭 1등 신문이죠. 조선일보가 이를 기념해서 최근에 특별판을 냈는데요. 인상적인 문구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광장이 좌우로 갈라졌을 때 우리는 상식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가짜 뉴스가 퍼질 때 우리는 팩트를 찾아서 검증합니다. 아, 참 대단하네요. 네. 조선일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네. 네. 네, 진정한 언론은 사실만을 바라보고 사실만을 전한다는 조선일보. 그간 어떤 보도를 해왔는지 최근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그 시점부터 기막혔습니다. 8월 27일 부산대 등 20여 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가까스로 합의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전방위적 강제 수사의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수색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입니다. 조국 장관이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어에 나선 다음 날에도 조국 장관이 임명된 바로 다음 날도 어김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3일 이번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이벤트를 강행했습니다. 지난달 6일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중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은밀히 법원에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날 즈음 기습적으로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결정적 한방이 없는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은 다음 날 신문 일면 제목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상하게 압수수색 시기를 결정했다라고 보일 정도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어떤 시기를 선택해서 수사를 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우선 이상하고요. 결국에는 피의자를 무장 해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수입 취재 기자로서 취재해보면 갑자기 취재가 좀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국면에서 좀 그렇게 좀 잘 풀어진다고 느끼셨나요? 영장이 막 기각돼서 수사 동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여론이 좀 밀리는 분위기. 그쪽에서도 이제 여론전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맞대응이 필요할 때. 검찰은 수사를 몰아붙이고 조선일보는 이를 받아 여론몰이의 선봉에 섰습니다. 조선일보는 조국 장관 지명 직후부터 가장 많은 기사를 생산하며 조국 국면을 주도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처럼 아들 상장 스캔, 딸 표창장 위조한 정황. 딸 서울대 인턴 증명서, 조국 셀프 발급 의혹. 조국 일가 가로등 업체 지분 11% 공짜로 챙겼다. 이른바 단독 기사도 쏟아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을 보거나 브리핑 받은 게 아니라면 나올 수 없을 법한 피의 사실이 마치 사실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조선일보 지면을 장식한 겁니다. 김경로 씨는 8월 28일 정경심 씨가 자신을 집으로 불렀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리에서 정 씨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하니 PC 저장 장치 종류인 HDD 1개, SSD 1개를 사오라며 자신의 카드를 줬다는 것이다. 조국을 정조준한 검찰과 조선일보의 공생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 보였습니다. 피의자 개인에 대한 압박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혹은 일종의 재판부에 대한 압박 내지는 여론 재판을 먼저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가 불확실한 의혹 확산에도 조선일보는 단연 선두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버닝썬 사건에 연관돼 있는 듯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흘렸습니다. 검찰이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 윤모 총경이 조 장관 관련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단서는 잡지 못했지만 윤 총경이 조 장관 일가의 펀드 투자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조 장관의 처남이 다녔던 해운사의 관계사가 보유했다가 중국계 선사에 팔아넘긴 선박이 북한 석탄을 실어 옮겼다는 황당한 기사마저 단독이라며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확인이 되는 의혹을 사실이나 주장처럼 그대로 옮겨서 쓴 각각의 분리된 그 팩트들을 갖다가 하나의 스토리로 묶어서 현 정부뿐만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친북 인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기사라고 볼 수 있죠. 해당 자료를 제공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주 의원은 조 장관 낙마에 공을 세웠다며 표창장과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대단한 의원님들께서 애써주셨습니다. 특히 그와 관련돼서 주광덕 의원께서 가장 많은 또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시기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사퇴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조 장관을 좀처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 학교 안 나가고 매일 등산. 조 전 장관은 치과 진료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하거나 등산을 많이 하고 있다. 복직 다음 날인 16일부터 사흘 연속 산을 찾았다. 공익적 가치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스토킹 후기에 가까운 글이 기사란 이름으로 지면에 실린 겁니다. 직접 수사에 기소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까지 행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비리에는 유독 너그러운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정부 여당의 지지층 결집 의도라고 폄훼하며 공수처 반대론 확산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위헌. 대통령이 조종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법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극단적 정치 집단 민변에 수사 권력까지 주려는 공수처 신설. 무엇보다 문제는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야당에 일부 거부권을 준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입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를 문재인 개슈타포, 독재적 수사기관이라고 규정한 자유한국당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반대는 조선일보의 일관된 입장일까? 공수처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 변화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래서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수사와 기소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검찰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당시는 진경준, 우병우 등 검찰 고위직의 비위 파문이 확산되던 시점. 조선일보 역시 앞장서 공수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저지른 범죄도 사실상 검찰밖에 수사할 곳이 없으니 누구를 겁내겠는가. 이 모든 것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지금 검찰이 또 하나마나한 자체 개혁안을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데 국민이 또 속지 않는다. 당시와 비교할 때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은 여전하지만 대통령만 달라진 상황. 조선일보는 입장을 왜 정반대로 뒤집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냐 아니냐라는 판단보다는 공수처가 결국 언론이죠. 그리고 또 나를 둘러싼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공수처에 관한 논조를 바꾸게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뭐 돌이켜보면 조선일보가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사안이 어디 공수처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정권에 따라서 조선일보 논조는 확확 바뀝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기사로 다 반박이 가능합니다. 네, 극명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들 기억하시죠? 통일은 대박 이런 말을 해서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당시 조선일보가 연중 기획으로 통일이 미래다 이런 대형 기획 기사를 쏟아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뭐 연일 통일이라는 말로 지면을 도배했었죠.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가 통일 붐을 막 일으키더니 통일 펀드 뭐 이런 걸 만드는데 3천억 원 넘게 모았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정상회담이나 남북 문제가 화해로 넘어갔을 때 가장 찬물을 끼얹는 기사 조선일보가 많이 썼습니다. 네, 이 같은 말 바꾸기는 뭐 그냥 말 바꾸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기사들이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심각한 건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에 혐오와 차별을 서슴없이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7일자 조선일보 사회면.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민노총 압박에 국대 떡볶이 서울대병원 매장서 퇴출. 사태의 발단은 국대 떡볶이 대표의 대통령 비난 발언이었습니다. 이제 곧 4월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게 지면 낮은 단계 연방제, 뭐 패스트트랙, 뭐 공수처 설치가 되면 그러니까 문재인이 시진핑처럼 되는 거죠. 병원 직원들 사이에선 절대 국대 떡볶이를 사 먹지 말라는 지침이 돌았다.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는 게 조선일보 기사의 주 내용입니다. 위탁업체 관계자가 병원 노조는 대표적인 강성인데 잘못 건드렸다는 말도 했다고 기사는 덧붙였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지금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국대 떡볶이입니다. 이 국대 떡볶이는 서울대 점에서 지금 퇴출됐어요. 그 병원 노조에서 하도 나가라고 성화해가지고. 노조의 압박, 과연 사실일까? 서울대 치과병원 구내식당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떡볶이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배달 서비스도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 차단을 위해 통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병실에 외부 음식이 배달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한 분인가 두 분인가가 병원 전체랑 막 바깥을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배달을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럼 감염 관리에 문제가 대두가 됐었거든요. 의료진 분들도 조금 이게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겠다라고 인식을 하신 게 조금 환자분 민원이 좀 잦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구내식당 메뉴와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위탁업체 측도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노조 항의가 들어와서 난처하다는 들은 적은 없고요. 별도로 노동조합 쪽에서 업체 쪽에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습니까? 그거는 없었고 그쪽 뭐 노조 관련된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조선일보가 사실처럼 보도한 퇴출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대 떡볶이 측과 수익 개선 방안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계약 해지는 언급조차 없었다는 설명. 운영안에 있어서 전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계약 해지를 통보하신 바는 없으신 건가요? 네, 없고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컨대 위생 문제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의 우려로 배달이 중단됐을 뿐 지금도 국대 떡볶이는 계속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무근의 기사가 버젓이 사회면을 비중 있게 장식할 수 있었던 걸까? 김 기자로 돼 있던데 전화를 건 사실은 전혀 없었나요? 네, 그게 나왔는지도 저희는 전체 회사적으로도 몰랐고 네. 나서 다 엄청 그때 놀랬죠. 해당 기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노동조합이라든가 위탁업체 쪽에는 따로 취재를 안 하신 것 같던데. 다 맞다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도한 거고 그렇게만 좀 반영해 주세요. 조합원들은 역시 조선일보다 아예 이번에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노동조합을 망신시키려고 노동조합의 공격을 가하는구나. 진보 진영에 대한 적대감 표출은 조선일보의 또 다른 주특기입니다.
2018년 7월 21일 드루킹 측이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경로가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라고 부각시키면서 도덕성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아내 운전기사까지 둔 원내대표의 당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정의당이라는 당명은 과연 이 상황에 어울릴까? 노회찬 의원은 이 기사가 나간 지 이틀 뒤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노 의원이 숨진 지 19일 뒤에야 나온 정정 보도. 조선일보는 노 의원의 부인은 전용 기사를 둔 적이 없으며 총선 기간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을 도왔을 뿐이라고 오보를 바로잡았습니다. 진보적이라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갖다가 정부와 한 몸으로 묶어서 이들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그래서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가공의 진영이죠. 이런 식의 진영 만들기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조선일보에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한 개인을 악마화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조선일보 기사. 수업 시간 퀴어 축제 보여준 여교사. 그 초등교선 야, 너 게이냐? 유행.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성소수자들의 행사 동영상을 보여줬고 학생들 사이에서 성 정체성을 희화화하는 말이 유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해당 교사가 남성 혐오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회원이라고 밝혔다면서 극단적 페미니스트라는 이미지까지 더 씌웠습니다. 메갈리아라는 말만 나오면 자동 반사적으로 경기와 히스테릭한 반응이 나오던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말로 낙인을 찍고 문제적 교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기사가 나오자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잇따랐고 교육청은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해진 교사는 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년 후부터는 먹는 것마다 토하고 위경련이 와서 2달 만에 8kg이 빠졌습니다. 어디 끌려가서 맞아 죽겠다라는 공포가 심했습니다. 공황장애 증상이 와서 외출이 힘들었습니다. 허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지루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1, 2심 모두 조선일보의 완패. 기사의 핵심 내용 가운데 사실로 인정된 부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2019년 6월 조선일보는 정정 반론 보도문을 실었습니다. 지면 비중을 보면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했지만 1년 10개월 동안 싸워 얻어낸 힘겨운 승리였습니다. 아니, 피해자는 정말 자신이 인생이 뒤바뀔 만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는데 언론이 개인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죠? 언론의 자유란 이름으로 일단 난도질합니다. 근데 사실관계가 달라요. 그러면 반성하지 않고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법정으로 가면 그 싸움이 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한테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겨우겨우 이기면 그때서야 자그맣게 사과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들은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인데요. 다른 문제되는 것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요. 지금 보시는 건 지난해 노 의원 사망 다음 날 그 부고 소식을 전한 기사입니다. 신문 일면 오른쪽 상단에 이 기사가 배치돼 있죠. 그 옆에 정중앙에는 청룡기 고교야구 우승 당시 그 선수들이 물을 뿌리며 환호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정말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이 기사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 두 개의 기사가 아무런 악의 없이 배치됐다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신문은 기사도 중요한데 편집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기사를 어떤 제목으로 어디에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져요. 같은 내용도 계속 제목을 바꿔가면서 계속 공격하는 거 조선일보가 특별히 잘합니다. 굉장히 악의적으로 몰고 갑니다. 네, 문제가 된 2018년 이전 기사를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우승 사진의 크기부터가 다릅니다. 2017년 그리고 16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작게 배치가 돼 있는데 2018년에만 중앙에 크게 사진이 배치가 된 거죠. 그렇네요. 요즘 조선일보에서 특별히 공을 들이면서 편집으로 공격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누구죠?
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입니다. 지난 2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쐈는데요. 그날 국감장에서 정 장관이 참모랑 대화하다가 잠시 웃는 장면, 이 장면을 조선일보가 순간 포착을 했는데 이 사진을 일면에 실어놓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이건 정말 악의적이네요. 조선일보와 북한 하면은 또 모두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오보가 또 있습니다. 현송월 단장 총살, 김영철 부장 노역. 아시다시피 둘 다 완벽한 오보로 판명났습니다. 조선일보의 북한 관련 보도는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일단 지릅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정정 사과 안 합니다. 곧바로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은근슬쩍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조선일보 특별판에는 이런 다짐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진실에 눈 감으면 오늘보다 나아질 수 없다. 팩트가 있는 곳에 조선일보가 있겠다. 조선일보 제발 그래 주셨으면 합니다. 네, 조선일보도 문제가 많지만 만만치 않은 것이 또 있습니다. 요즘 종편입니다. 종편 이야기는 엄지인 기자가 취재하셨죠? 네, 막장 드라마에는 빠지지 않는 설정이 있습니다. 바로 출생의 비밀인데요. 종합편성 채널 탄생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왜 MBN 종편 관련해서 문제가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2011년 당시에 위원장님 승인하셨을 때는 요 문제가 그때는 전혀 모르셨나요? 모르죠. 검찰이 지난 18일에 MBN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방송사와 방송사 회장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의혹의 핵심에 지난 2011년 종편이 출범할 당시에 제출하기로 한 납입 자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 최소 3천억 원 이상을 투자받고 또 많이 받을수록 가산점을 줬던 항목인데요. 그런데 모기업인 신문사들은 30% 이상은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상당 부분 자금을 끌어와야 했던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막판에 돈을 다 끌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편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기자들이 기업체 쫓아다니기 바빴습니다. 바로 거기에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입니다.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지금 검찰까지 이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이트가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먼저 MBN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종편들의 자본금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던 2011년 MBN의 한 간부는 회사로부터 이상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에 쓰이는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내라는 지시였습니다. 정부가 납입 자본금 규모를 종편 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한 상황. 꺼림칙했지만 회사를 위한 일이라는 동료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 반쯤 지난 2012년 11월, 이번엔 은행 계좌를 만들어 통장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간부는 얼마 뒤 그 계좌에 수십억 원이 들어왔다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MBN의 종편 출범 당시 주주 명단입니다. 최대 주주인 매일경제신문과 매경공제회, 사우회 등에 이어 개인 주주들의 이름이 무더기로 등장합니다. 680명이 넘는 주주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460여 명이나 됐습니다. 투자금 규모로 따져도 전체의 21%, 다른 종편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10배 이상 되죠. 그죠? 법인 주주들도 투자를 꺼려할 정도로 사업성 전망이 안 좋았던 종편 사업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았고. MBN은 그간 자발적으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라며 개인 주주들의 명단이나 투자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개인 주주 대부분은 MBN 소속 직원들인 것으로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고액을 투자한 직원이 16명이었습니다. 40억 원 이상이 9명, 30억 원대도 6명이나 됐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10억 원 이상을 냈다는 이들은 모두 종편 승인 당시 MBN의 국장과 부장급 간부, 직원 10여 명이
550억 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마련하는 게 정말 가능했던 걸까? 차명 투자로 의심되는 주주들이 확인이 되었나요? 지금 뭐 차명 투자인지 여부는 그 면밀히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의심 가는 부분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임직원 중에서 고액의 개인 투자자가 있는 건 맞습니까? 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수상한 뭉칫돈은 MBN 주식 매입 자금이었습니다. 종편 사업자 최종 심사를 앞두고 외부 투자자 유치에 곤란을 겪던 MBN이 일부 직원들을 개인 투자자로 위장해 회사 주식을 보유하도록 한 겁니다. 승인 심사를 통과한 이후엔 문제의 거래 내역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해당 직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 매입 대금을 뒤늦게 채워 넣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차명으로 그 증권사의 주식 거래 계좌를 개설했을 것이고 자본금 납입을 사실은 회사가 하면서 이제 그 임직원들 일을 빌렸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일을 은폐하려는 목적, 그러니까 탈법 행위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도 가능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 통장들은 회사가 관리했고 모든 과정은 경영진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MBN 현직 간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약정서를 직접 쓰지 않은 직원도 있었고 개인별로 월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대출 이자는 회사가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접촉한 차명 투자 의혹 직원들은 한결같이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말씀드릴 거 없네요. 정말로 지금 좀 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마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은 직원들 이름으로 어떻게 받아낼 수 있었을까? 알고 보니 대출 과정에서 MBN이 회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비밀을 5년 넘게 숨겨오던 MBN은 금감원이 분식 회계 의혹 조사에 나선 직후인 지난해 4월에서야 그 내막을 공개했습니다. 누락하거나 왜곡 표시하는 것도 분식회계에 해당합니다. 2016년에 이전에도 잘못된 것들을 알았지만 뭔가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누락한 것이 아닌가. MBN은 이처럼 차명 대출과 차명 투자에 힘입어 종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고 이후 2차례 재승인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종편 승인 당시 MBN이 회계장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장대환 회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법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이나 재승인을 받은 경우 방송 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또 분식회계 방송통신법 위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이 위반이라면 승인이 취소될 만한 사안 아닙니까? 예, 정도를 살펴봐야 되겠으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니 뉴스를 내보낼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의 허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죠? 심사를 하긴 했는지 어떻게 승인을 받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인 16명이 500억 원을 모았다니 이 500억 원을 투자한 16명은 과연 누군지 궁금합니다. 네. MBN이 이달 초에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노조가 그날 흥미로운 성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종편 자금 의혹과 관련한 보은 인사로 보인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번 인사에 포함됐던 계열사의 임원, 본사의 본부장, 실장급 인사의 상당수가 바로 이 차명 투자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네. 자, MBN은 회사 차원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저희도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는데 지금은 정리된 입장이 없다면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점이 과연 MBN만 투자금을 모으는 게 힘들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채널A와 TV조선 등 다른 종편 회사의 투자금에 담긴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종편 개국 8개월 전인 2011년 4월 우린테크라는 이름의 중소기업이 채널A 주식 30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유리와 창호 같은 건축 자재 시공 업체가 왜 종편에 큰 돈을 투자한 걸까? 등기부 등본에 나온 업체의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상가 건물. 우린테크는 사무실 한 곳을 쓰고 있었는데 비운 지 오래라고 합니다. 저희 쪽에 이런 회사가 없는데 사정이 아주 안 좋아서 나가셨어요.
이분들도 그때 막 임대료 제도도 못 받을 뻔해가지고 올라가갖고 저희도 막 좀 애먹은 적이 한두 번 있어서. 사무실 임대료도 제때 못 냈다는 이 업체는 당시 부채만 31억 원. 기업평가 전문기관에서도 채무 불이행, 즉 부도가 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신용등급은 보통 이하로 평가됐습니다. 그해 순이익은 고작 4억 8천만 원. 한 해 번 돈의 6배가 넘는 거액을 들여서 출범 여부도 불투명했던 방송사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 우린테크는 갑자기 주식을 모두 팔아치웁니다. 이상한 투자에 수상한 정황. 당초 우린테크가 출자금 30억 원을 납입한 건 2011년 4월 6일 개국을 준비하던 채널A의 자본금 납입 마감 하루 전이었습니다. 요건을 가까스로 채운 채널A가 종편 사업자로 최종 승인을 받자 샀던 주식을 모두 정리한 겁니다. 투자금은 어디서 났으며 겨우 한 달짜리 투자를 위해 거액을 굴린 이유는 뭘까? 공교롭게도 우린테크의 대표는 당시 채널A 개국 실무를 주도하던 동아일보 소속 팀장의 친누나였습니다. 이 30억의 출처가 뭐냐 이걸 따져야만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우린테크의 대표가 그 채널A 간부의 누나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채널A의 차명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투자금 30억 원의 출처는 동아일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생의 권유로 50억 원을 투자하려다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포기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3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주식을 사게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주식을 매각한 이유도 석연치 않습니다. 주식을 사고 보니까 시장에서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마음먹고 알아보다가 30억 원에 다시 팔았습니다. 신문사의 종편 지분 소유 한도는 30%. 당시 동아일보가 출자한 채널A의 지분이 29.3%였기 때문에 우린테크의 주식이 동아일보의 차명 지분으로 밝혀질 경우 채널A의 사업자 승인은 취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검찰은 무려 2년 가까이 조사를 하고도 차명 투자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30억 원은 대여금일 뿐이라는 동아일보와 우린테크 양측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준 결과입니다. 애초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뭐 딱 떨어지게 다 알았겠죠. 이 불법 탈법. 그런데 은폐했다고 생각합니다. 종편 특혜 정책을 그대로 쫓아갔기 때문에 불법 탈법을 파헤칠 이유가 없었죠. TV조선의 자본금 모집 과정도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수원대 재단 법인인 고운학원이 TV조선 개국 1년 4개월 전인 2010년 8월에 투자한 50억 원. 조선일보 미디어그룹에 투자를 해 수익이 다른 신문사보다 증가할 수 있다. 투자 금액은 약 50억 원이며 전액 재단 자금으로 충당할 것. 그런데 장학금 지급 등에만 쓰라고 기부받은 학교 발전 기금에서 투자금을 빼낸 게 문제였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이 잇따르자 재단 측은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이 나면 재단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8년 초 재단이 평가한 주식 가치는 32억 1,200만 원. 매입 때와 비교해 17억 8,800만 원 손실을 봤다고 스스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수원대 재단은 이 주식을 단 한 푼 손해도 없이 원금 50억 원 그대로 되파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식을 사준 쪽은 조선일보였습니다. 당시 수원대 재단 이사장의 사위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둘째 아들인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 사돈인 수원대 재단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평가액보다 비싸게 TV조선 주식을 사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먼저 제기됩니다. 아파트를 사더라도 상대방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사람들이 깎죠. 조선일보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싸게 사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좀 이상한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비싸게 사도록 결정한 조선일보 경영진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죄가 의심되는 대목. 반면 종편 설립 당시 투자자 모집이 시급했던 조선일보가 수원대 재단 측에 원금 보장을 미리 약속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배임 혐의는 벗을 수 있다 해도 TV조선의 종편 사업자 승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승인 심사 기준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되사주는 이른바 바이백 옵션이 포함된 계약은 순수한 출자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 거래는 배임 아니면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둘 다 동시에 모두 벗어나기는 지금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이트의 확인 요청에 조선일보는 액면가로 이뤄진 정상적인 주식 거래라고 했고 수원대는 재단의 업무에 대해 추가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동아일보가 빚만 잔뜩 있는 부실 회사에다 30억 원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뭐 신문사가 은행이에요? 직원도 아니고 직원의 누나한테 돈을 빌려준다. 이렇게 따뜻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 봐요. 그런데 이걸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요?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해야 증거를 모으죠. 수사를 해야. 자, 또 뒤쪽에 나왔던 TV조선의 주식 부당거래 의혹. 이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방통위가 올해 5월에 로펌 3곳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 그대로 되사주기로 한 바이백 옵션이 있었다면 이것은 문제다. 그렇죠. 이런 공통 의견을 받았고요. 다만 이것이 TV조선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문제냐 이 양형에 대해서는 로펌들의 판단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네. 자, 종편이 출범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8년 전 출범 당시부터 잘못 끼워진 이 단추에 대해서 방통위는 도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3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바로잡을 기회는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방통위는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왜 침묵한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봤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송을 장악할 수 없다. 방송을 그대로 두면요. 사실은 안 됩니다.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유의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까지 제기된 끝에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법은 강행 처리됐습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CSTV, 채널 A, 매일경제 TV를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공공재인 방송을 날치기를 통해 조중동의 품에 안겨주었다는 비판 속에 종편은 이렇게 출범했습니다. 종편 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3천억 원의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종편 사사는 각각 3,100억 원에서 4,200억 원까지 투자받기로 했다며 출자자 명단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송을 시작한 뒤 확인된 주주 명단은 종편의 약속과 크게 달랐습니다. 당초 제시된 투자자 612곳 중 절반 이상이 돈을 내지 않았고 승인 심사 때는 없던 법인 116곳으로 주주들의 면면이 바뀌었습니다. 심사 따로, 투자 따로, 한마디로 약속 위반이었습니다. 심사를 받았던 내용에 뭐 거의 절대 다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 뭐 주주 적격성 문제라든지 경영 계획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거 심사했던 것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하지만 방통위는 당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원금이 정확히 얼마 들어갔다가 있는지 확인되고 그런 데는 당연히 저는 저희가 따로 줄게 있었거든요. 좀 여기 진행인데 각 종편의 지분 5% 이상을 가진 주주만 출자자가 바뀌거나 투자 금액이 달라지면 따져보겠다는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었고 주주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불법 대출 파문으로 물의를 빚었던 부실저축은행 6곳이 종편들의
모두 216억 원이나 출자했는데도 정부 차원의 주주 적격성 검증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채널A와 MBN이 출자금을 제 날짜에 납부하지 못하자 방통위는 마감 기한을 연장까지 해줬습니다. 특혜와 편법의 연속이었습니다. 못 거는 것보다 제대로 심사를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서 몇몇 언론사에게, 특히 신문사에게 방송을 허가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의도적으로 이런 그 정책을 하지 않았나. 편파적인 봐주기 논란 속에 문을 연 종편은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노골적인 정권 편들기로 화답했습니다. 형광등 100개쯤 지금 켜신 것 같습니다. 시대 흐름 패턴상 지금 여성 지도자가 부각되고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이건 작당이죠, 작당. 더티한 작당이죠. 개국 이후 3년마다 받는 재승인 심사도 사실상 하나마나였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2017년 3월 TV조선의 재승인 당시 채점표. 심사위원 12명 중 9명에게서 통과 기준점인 650점 이하를 받아 최종 점수는 625.13점. 기준 점수를 25점 가까이 밑돌았지만 방통위는 실효성마저 의문인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TV조선을 재승인했습니다. 정해진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문제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이런 심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대체. 탄생부터 성장까지 종편은 온갖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케이블과 IPTV 등 유료 방송의 가입률이 90%를 넘는 현실에서 앞번호 때 황금 채널이 의무적으로 배정됐고 방송 공공성 훼손 우려에도 독자적인 광고 영업에 길을 열어줬습니다. 종편이라는 하나의 얘기를 낳았는데 그애가 그런 말 할 때까지는 보살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논란의 종편 출범 과정을 총지휘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스트레이트 취재진과 만난 그는 종편의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았으면은 그거 할 때 문제가 있었겠지. 알았으면 그런 일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겠지. 이명박 정부의 목표는 일단 종편을 등장시키는 데 있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내년은 지탱해 나가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한 5, 6년 지나면은 그중에 하나, 둘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매체칸이 한번 나오면 사그러지진 않거든. 그러면서 걱정과 달리 종편이 자리를 잘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그렇게부터 똑같이. 정부의 의도대로 잘 성장했다고 보세요. 그런 보여주는 정부의 의도대로 잘 성장했다. 후회되는 선택이 없다. 아직도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방통대군 최시중.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십니다. 네. 이분이 제1대 2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내면서 종편을 만드신 종편의 산파죠. 종편의 아버지 최시중이었습니다. 당시에 종편을 만든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인 의도는 이미 국회에서 이 미디어법 처리에 앞장섰던 홍준표 전 대표가 고백 아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MBC에 대항하기 위해서 종편을 만들었는데 종일 편파 방송만 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죠. 오죽하면 그분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이게 정말 양심 고백인지 이실직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다시 종편 사사의 재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스트레이트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넌 내게
난 왜 썩은